안녕하십니까. 프레션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1차 대전이 그 이후에 국제정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 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던 전쟁이 결국은 거의 모든 전쟁을 잉태한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8월 달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은 1919년 6월 28일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만 전쟁 책임을 씌우고 가혹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함으로써 1차 대전은 대공황과 나치즘의 집권 그리고 2차 대전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18년 1월 8일 윌슨 대통령이 주창했던 14개 조항, 세계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평화조약이 전혀 그것과는 다르게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우선 그동안 독일에게 크게 당해왔던 프랑스가 독일을 그야말로 철저히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혹한 복수심 때문에 가혹한 배상을 요구한 측면도 있고, 또 영국이 어떤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러한 프랑스의 복수를 용인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댔던 미국이 전쟁 부채를 전혀 탕감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책임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상당히 큰데요. 미국은 전쟁 초기 중립국임을 표명하면서도 전쟁 발발 한 5, 6개월 만에 영국 등 연합국 측에 일방적으로 군수물자와 전쟁 자금을 제공했고, 민족 자결을 주창했으면서도 러시아 내전에 군사 개입했고, 또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오스만 터키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전 독일 식민지를 갈라먹는 그런 추악한 행태를 윌슨은 그리고 미국은 용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민족 자결과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거죠. 쉽게 말하면 윌슨과 미국은 1차 대전을 통해서 민족 자결과 민주주의 확대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확대를 추구한 것이 진짜 속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1918년 12월 18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약 한 달 뒤죠. 윌슨 대통령이 평화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뛰어나와서 열렬히 윌슨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평화회담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드문데, 윌슨이 직접 참석한 이유는 자신이 세계의 영구 평화를 이뤄낸 정치가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윌슨은 공식 라인보다는 대통령이 될 때부터 자신의 최측근 특사로 밀사를 활용했던 에드워드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1915년, 그러니까 전쟁 난 다음 해죠. 그때부터 유럽에 보내 나름대로 평화 중재를 모색해 왔습니다. 당시 유럽 군중들이 윌슨에 대한 어떤 환영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유명한 영국 작가인 H.G. 웨일스라는 사람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윌슨은 단기간이지만 인류를 위해 혼자 싸웠다. 아니, 인류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메시아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세주가 됐다는 얘기죠. 베르사유 평화담이 끝난 다음에 윌슨 스스로도 마침내 세계는 미국이 세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평화협상에 응한 이유는 윌슨의 14개 조항을 믿고 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14개 조항에서 말했던 여러 조항들, 승자 없는 평화, 배상 없는 평화, 이런 것들을 믿어서 전후 처리 과정에서 공정한 대접을 받을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당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한 소도시에서는 귀환하는 장병들에게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용감한 병사들. 귀하들의 임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윌슨이 나설 차례입니다. 그 정도로 윌슨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믿었다는 얘기죠. 사실 독일 사람들이 카이저 비렐름, 그러니까 비렐름 황제를 폐위시키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립한 것도 이런 윌슨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민주주의, 민족자결,
승자 없는 평화, 징벌 없는 평화, 항행의 자유와 같은 고상한 수사가 먹힐 턱이 없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던 중동 지역을 갈라먹었고, 일본은 이전에 독일에 조차지었던 중국의 산동만도를 장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870년 보불전쟁 패배 이후 두 번째로 독일군에게 막대한 전쟁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철저한 보복, 혹독한 배상을 원했고, 영국은 윌슨이 제시한 해양 통행의 자유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국인 영제국으로서는 영국의 해양 무역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막대한 전쟁 채권을, 연합국에게 빌려줬던 전쟁 채권을 탕감해줄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전쟁 책임을 홀로 뒤집어 썼고, 영토의 13%, 인구의 10%를 상실했으며 배상금을 자그마치 330억 달러나 물게 됐습니다. 이 액수는 프랑스가 요구한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지만 독일이 예상했던 액수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윌슨이 주창했던 14개 조항 중에서 평화조약에 반영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윌슨의 최대 목표는 국제연맹 창설이었습니다. 국제연맹을 통해 나라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영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이게 윌슨의 목표였지만 베르사유 조약이 미 상원에서 조약 비준이 거부되면서 국제연맹은 창설됐으나 미국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조약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 비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윌슨은 이제 고집을 부렸죠. 원래대로 비준시켜달라. 결국 비준이 무산됐고 스스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하다가 결국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마지막 1년은 거의 정치를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독일의 가혹한 평화조약은 거의 모든 독일인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 주로 프랑스에서 일어났고 또 유명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레마르크의 소설에서처럼 계속 독일 정부에서는 전황에 유리하다라고 선전을 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전쟁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전을 했고 평화조약을 보니까 독일에게만 그야말로 독박을 씌우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이 조약 체결 당시에 독일의 한 정치인은 이 조약에 서명한 것은 수백만 독일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당시 평화협상에 참여했던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스가 이미 이 평화조약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케인스는 1919년 6월 초에 그러니까 영국 대표로 베르사유 평화협상에 참여했었는데 쭉 협상이 진행되는 경과를 지켜보다가 결국은 협상이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해서 6월 달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평화의 경제적 결과란 책을 쓰면서 이 조약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유럽에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컨대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것처럼 패전국을 말살시키는 방식의 평화조약을 수용한 것은 윌슨 본인이 내세웠던 14개 조항에 대한 비극적 부정이며 앞으로 유럽에 거대한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케인스는 어떤 근거로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거대한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미 그 당시에 알게 됐을까요? 케인스는 영국 재무부 공식 대표로 파리 평화회의에 참가했고 그 평화협상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영국에 기획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서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평화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유럽의 경제적 미래라는 관점에서 참여한 것이다. 이 평화회의의 목적은 유럽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논의했어야 했는데 유럽 경제의 재건이나 패전 국가의 관계 설정 또는 신생 국가들의 안정, 연합국 사이의 경제적 연대 촉진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과거 전쟁 책임에 대한 복수나 처벌만 있었다는 얘기죠.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유럽이 굶주리고 붕괴하고 있는데도 유럽이 안고 있는 근본적 경제 문제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러면서 그처럼 왜곡되고 그처럼 비열했으면서도 모든 당사국에 그토록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은 협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스가 이런 얘기를 한 근거는 뭐냐면 유럽이라는 대륙, 유럽 대륙은 그 당시가 이미 1870년부터 1914년까지가 1차 세계화 시대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그 당시 유럽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체계이다. 특히 중부 유럽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역동적이었던 독일, 이 독일이 경제적 복구에 실패한다면 유럽 모두의 재앙이 될 것이다. 유럽 대륙 국가들의 구조와 문명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이다. 이 국가들은 함께 번영했고 전쟁으로 함께 파괴되었다. 다시 말해 유럽 대륙은 함께 잘 살거나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나라만을 가혹하게 징벌해서 유럽이 번영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파리 조약의 파괴적 측면이 있다. 케인스는 사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유럽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평화조약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케인스의 구상은 뭐냐면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금은 독일이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 그게 약 100억 달러 이하여야 된다. 아까 330억 달러라고 그랬죠. 100억 달러 이하여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연합국 간에 엄청난 전쟁 부채가 발생했는데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꾸고 또 다른 연합국은 영국으로부터 꾸고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채권자였죠. 이 연합국 간의 모든 전쟁 부채를 싹 탕감을 하고 미국이 유럽 부흥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해야 그래야 유럽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안정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체스 프리먼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이 있어요. 닉슨이 1972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어 통역으로 참여했고 나중에 사우디 대사를 지냈고 클린턴 행정부 때는 이제 국무부 차관보로 보낸 분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폴레옹 전쟁을 생각해보자. 나폴레옹 전쟁이 말하자면 100년간의 이후 100년간의 유럽 평화를 유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째, 영국이 관련 전쟁 부채를 싹 탕감을 했고 둘째, 더 중요한 것은 패전국인 프랑스를 평화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서 함께 동등한 조건에서 이른바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평화회의를 내서 예전의 그 왕정체제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일방적 징계가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전쟁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베르사유 평화조약은 그것과는 거꾸로 나왔다는 거죠. 케인스가 보기에 이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게 된 그런 그 복수, 가혹한 배상, 징벌로만 가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14개 조항, 윌슨이 주장했던 14개 조항에 의한 공정한 평화가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사실 윌슨의 14개 조항을 믿고 휴전에 응했지만 막상 평화협상에서 연합국은 독일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는 어떠한 토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독일이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평화협상을 이렇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 독일은 협상에 딱 2번 나갔습니다. 한 번은 연합국 대표들이 만든 조약 초안을 받기 위해서 또 한 번은 그 조약 초안에 서명하기 위해서 물론 그 독일은 그 조약 초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류로 제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연합국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건 아닙니다. 초안을 받고 가서 그냥 서명만 한 거예요. 서명할 때도 마치 피고인처럼 어떤 이 경호원들의 안내돼서 조약 초안을 받고 서명할 때도 서명만 했다는 거예요. 독일은 사실은 그 평화조약이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윌슨의 평화 14개 조항을 믿고 전쟁을 끝냈지만 그러나 정의와 아량에 근거한 전후 해결 그리고 자신들의 파괴된 삶을 복구시킬 것으로 믿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케인스에 따르면 이 독일이 평화조약이 윌슨의 14개 조항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휴전된 게 1918년 11월 11일이죠. 그 이전에 협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1918년 10월 5일에 독일이
윌슨의 14개 조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각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0월 8일 날 윌슨은 이러한 독일 정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윌슨이 내건 조건을 다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니까 10월 23일 날 윌슨이 독일과의 협상 내용을 발표하면서 독일은 14개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며 평화협상을 통해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통보를 했고, 자,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연합국들의 입장은 뭐냐에 대해서 11월 5일 날 연합국들의 의사를 다 통보받은 다음에 윌슨이 발표를 한 겁니다. 연합국들도 14개 조항에 의한 평화협상에 동의했다.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전쟁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당시 그 11월 5일 날 윌슨은 관련 당사국들의 그 답신 내용을 통보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연합국들은 윌슨이 1918년 1월 8일 미 의회 연설에서 열거한 평화의 원칙들, 즉 14개 조항들과 이후 연설들에서 밝힌 해결 원칙에 따라 독일 정부와 평화협상을 가질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케이즈는 이런 서류의 교환 등을 통해서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의 성격은 분명하고도 명확하다. 평화의 조건들은 윌슨 대통령의 연설들과 일치해야 하고, 평화회의의 목적은 그 조건들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다. 윌슨이 이제 그 1918년 1월 8일 이후에 평화에 관련된 연설을 5번을 했는데요. 1월 8일에는 평등한 무역, 군비 축소, 민족 자결, 그리고 국제연맹 창설, 이거를 주창을 했고, 2월 11일, 대단한 연설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2월 11일 때는 어떠한 병합도, 어떠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을 것이다. 또 9월 27일 날 뉴욕 연설에서는 공평한 정의의 구현은 어느 당사국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독일 입장에서는 윌슨이 말한 14개 조항에 따라서 최대한 공평한 평화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케인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서명을 한 이 경건한 계약이 파리의 늪에 빠져서 사라지고 말았다. 보통 이제 배상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독일은 철저히 독박을 쓰게 되는데, 우선 평화 조약에서 전쟁 책임은 오로지 독일에게만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모든 해외 식민지를 박탈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외 식민지에 있는 독일 민간인들의 사유재산 이권까지도 박탈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상선 중 상당 부분을 압수합니다. 독일의 해외 무역 능력도 약화된 거죠. 또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대외 경제에서의 독일의 어떤 이점을 다 줄여버렸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당시에 강대국의 조건은 석탄과 철인데 1870년 알사스 로렌 보벌전쟁 때 독일이 빼앗았던 알사스 로렌을 프랑스에 돌려줬고, 또 중요한 것은 석탄과 철의 상당 부분을 독일이 프랑스나 벨기에나 이탈리아 등 전쟁 피해국들에게 매년 얼마씩 제공을 해야 된다. 또는 관세에 관해서도 독일은 연합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줘라.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줘라. 그러나 연합국들은 독일에 대해서 관세를 마음대로 물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독일 경제를 완전히 이제 옥죄해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배상금은 사실은 평화조약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냥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상금 규모와 그 징수 방법은 별도의 배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징수한다라고 했고, 그 규모를 1921년 5월, 그러니까 2년 뒤까지 밀어놓은 겁니다. 특히 이 배상과 관련해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원래 윌슨이 14개 조항을 내걸 때의 조건은 뭐냐면, 독일이 일으킨 전쟁으로 연합국 민간인들과 그들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평화조약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전쟁 비용을 독일이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1918년 10월까지만 해도 전쟁 비용을 독일에 배상을 물리겠다고 생각한 정치인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3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을 독일에 물리게 된 것이죠.
케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연합국에 입은 재산은 한 100억 달러쯤 된다. 그리고 그게 독일이 정상적 경제 활동을 통해 갚을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영토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적, 경제적 문제. 미래의 위험은 국경이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량과 석탄, 그리고 수송과 통화책에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유럽의 미래는 아주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윌슨의 14개, 14개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평화협상이 독일을 철저히 짓뭉개겠다는 프랑스, 평화협상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활용하라 했던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 그리고 미국은 윌슨이 말하자면 자신의 이상에 맞는 그런 민족 자결, 민주주의를 위한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모건, 전쟁 부채를 처음 부정했던 모건 가문에 휩쓸렸기 때문에 전쟁 부채를 탕감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베르사유 이 평화조약은 독일에게만 엄청나게 가혹한 의무를 지우고 체결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독일에게 가혹하게 전쟁 책임을 씌우고 독일의 경제 역량을 엄청나게 약화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리게 된 이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